안녕하세요. 이호랑이의 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하병근 박사님의 비타민C 3종 시리즈인데요. 이 중 저희 암 환자들에게 필독서는 비타민C 항암의 비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병근 박사님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몸에 생겨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들을 비롯하여 천식과 비염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병원을 찾았을 때 현대의학이 하병근 박사님에게 해준 대답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난치 판정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실망한 박사님은 스스로 서양의학이 발견하지 못한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 실험과 투병을 계속하셨는데요. 그 결과 인간을 지탱하는 필수 물질인 비타민C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희망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담은 책이 바로 이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이기 이전에 환자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난치병의 치유 방법을 찾아 나선 분이고, 그분의 연구이기에 더욱더 의미 있게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책은 암은 왜 극복되지 않고 있는가로 시작합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인들의 암 발생률은 30명 중 1명꼴이었는데 1970년대에는 6명 중에 1명, 1990년대에는 3명 중 1명으로 불과 20년 만에 암 발생률이 2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인간 유전자가 집단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암 발생률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가 오염된 지는 이미 오래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구멍난 오존층에서 쏟아지는 자외선, 치열한 경쟁사회가 만들어내는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45초마다 1명씩 암으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암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암세포와 그 속의 유전자에 집중하고 있는 시선을 시스템과 사람으로 옮겨 보다 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암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형적인 세포의학의 시각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 속에 암세포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유전자가 이 암세포를 미치게 했는가? 어떤 유전자를 바라보면 이 암세포를 진정시킬 수 있는가? 극도로 미시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는 암세포를 모두 죽이면 암에서 해방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서양의학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치료법, 수술과 항암, 방사선이 바로 이러한 시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밭이 왜 암세포를 잉태하게 되었나 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 밭에 생긴 문제를 바로잡으면 암세포를 퇴치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암과의 전쟁에 새로운 전술로 임해야 합니다. 세포의학에서 한 단계 올라와 인간이라는 밭을 보는 인체라는 시스템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주다 포크만 박사는 실험을 통해 시험관 내의 장기에 옮겨진 암조직은 직경 3-4mm밖에 자라지 못하는 반면에 쥐의 생체 내의 장기에 옮겨진 암조직은 빠른 속도로 자라나 쥐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암은 영양분을 공급할 혈관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혈관 생성을 억제하면 암을 물리칠 수 있다. 즉, 혈관 생성 저해제가 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고, 이 가설을 제시한 후 30년이 지난 지금 혈관 생성 저해제 안지오스타틴과 엔도스타틴을 새로운 암 치료제로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관 생성 저해제 아바스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사의 치료법에서도 인간이라는 밭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정상인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암 환자의 몸과 암 조직,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고 어떤 물질이 고갈되어 있는지, 암 환자는 왜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등 암세포라는 씨앗을 보는 시각에 사람이라는 밭을 보는 시각을 접목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입된 것은 수많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통한 객관적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생쥐와 같이 비타민C를 직접 생성하는 동물의 경우 암에 걸리면 몸속에서 비타민C 생산량이 급증하고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나 기니피그의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 체내에 존재하는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되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결핍된 먹이를 주면 비타민C가 함유된 먹이를 주었을 때보다 암 발생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이러한 실험은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연구는 유안 카메론의 연구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암 수술을 수백 건씩 집도하던 외과 의사인 유안 카메론은 하이알루론이다제와 암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암 조직을 둘러싼 정상 조직의 상태가 암이 자라나서 퍼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타민C가 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체를 건물에 비유하면 세포는 건물의 방 하나하나에 들어가 사는 사람, 결합 조직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콜라겐으로 비유되는 골격이 탄탄하게 유지되면 암세포가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유안 카메론의 논리입니다. 암은 하이알루론이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 분비하는데요. 이 효소는 건물의 철근을 조각내고 골격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렇게 벽을 뚫으면서 암세포라는 폭도들은 건물의 옆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엘리베이터로 비유되는 혈관을 통해 위아래층을 넘나들며 건물은 온통 암세포로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전이하는 모습인데요. 카메론은 체내 비타민C 농도를 높이면 정상세포가 하이알루론이다제 저해제를 많이 생성하여 하이알루론이다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암세포가 정상 조직을 허물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의 필수 요소이고 암 환자에게서 비타민C 결핍이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비타민C의 항암작용은 더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카메론의 하이알루론이다제 이론과 맥코믹의 콜라겐 이론을 접목한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C가 항암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유안 카메론에게 함께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비타민C와 암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 라이너스 폴링과 유안 카메론은 1971년 11월 베일 오브 레벤 병원에서 비타민C 임상 실험의 역사적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카메론은 서양의학의 암 치료법이 더 이상 듣지 않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코베이트 나트륨 형태의 비타민C를 하루 10g씩 투여했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암 치료로 쓰이기에는 적은 양이지만 메가도스 요법이 일반화되기 이전인 1971년임을 감안하면 비타민C 10g은 상당히 많은 용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투여하자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지하던 환자들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마침내는 모르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복수나 흉수가 찬 환자들은 그 양이 줄었고 간암 환자들에게서는 간 비대나 황달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고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관찰한 카메론과 폴링은 비타민C에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능력이나 인체의 저항력을 상승시키는 힘이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폴링은 카메론에게 비타민C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타민C를 투여하는 환자와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학이 그들의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얼마만큼의 효과가 비타민C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폴링의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비타민C의 효과로 자신들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유한 카메론은 자신의 환자들을 가짜 약을 먹는 대조군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객관적 수치로 연구 결과를 풀어내는 과학자이기 이전에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던 카메론은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던 것인데요. 서양 의학적 접근법을 거부했던 것이죠. 폴린과 카메론은 차선책으로 매년 500명의 암 환자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베이로브 레벤 병원에 카메론의 담당이 아닌 다른 담당의의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타민C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사들이 있었기에 비타민C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른 유한 카메론의 결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휴머니즘은 훗날 서양의학과 과학에서 표본 설정의 문제를 들어 그들이 보고한 비타민C의 암치료 효과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 정맥주사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을 정립한 사람은 닥터 휴 리오단입니다. 정맥주사법은 비타민C를 경구 복용했을 때의 100배에 달하는 비타민C 혈중 농도를 가능하게 하여 생성되어 나오는 산화 비타민C의 양이 늘어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죠. 성장이 빠른 만큼 많은 양의 양식을 필요로 하여 당장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암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암세포들은 더 많은 포도당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포도당 전달체의 양을 늘리는데요. 바로 이렇게 암세포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늘려놓은 포도당 전달체를 타고 산화 비타민C가 쉽고 빠르게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 암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암은 당분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원리를 역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비타민C 정맥주사의 항암 효과입니다. 비타민C 정맥주사법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의사들이 휴 리오단 학회로 날아들고 있는데요. 리오단 연구소는 암 환자를 위한 비타민C 치료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C 월드를 검색해 보시면 전국적으로 비타민C 요법을 시행하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병의원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자신이 가진 전자를 잘 내어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인체 내에서 전자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 있는 곳이나 전자가 필요한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작용을 펼칠 수 있으므로 일반 약물이 나타내지 못하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통해 암 주위를 둘러싼 결합 조직의 짜임새를 탄탄하게 해서 암세포가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가 주위 조직을 허물기 위해 분비하는 하이알루로니다제 효소를 저해하여 무력화해서 암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원형 비타민C의 역할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C는 기존의 항암제처럼 암세포를 직접 타격하여 죽이는 살상용 항암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비타민C의 항암작용을 하병근 박사님은 음량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환원형 비타민C, 즉 우리가 복용하는 순백색의 비타민C는 항암제입니다. 비타민C 복용을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때 비타민C를 얼마만큼 복용해야 하는가는 스스로 복용량을 늘려가면서 설사를 유발하기 직전에 장내 수용성 한계치를 찾고 어느 정도의 용량에 우리 몸이 잘 반응하는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C 경구 복용을 통한 메가도스 요법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분말 형태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몇 알 정도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일반인의 경우 타블렛 형태의 비타민C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질병의 진행을 막고 치유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는 암 환자의 경우 다량의 비타민C가 타블렛의 형태로 인체 내에 들어간다면 분말을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 섞어 넣은 고형제들로 인해 어떤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탐스럽고 반짝거리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넣은 방부제나 겉을 코팅제로 둘러싸기도 하는데, 이러한 코팅제는 이의 에나멜층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씹어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블렛 형태의 비타민C가 위 속에서 부서지기 전까지 위벽을 자극해서 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장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항암제 비타민C는 다분히 예방적인 측면의 항암제로, 그러나 이미 암이 덩어리로 발견되었거나 몸의 이곳저곳에 전이된 형태의 사람들에게는 항암제의 효과만으로는 암 조직을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진행한 암에 있어서는 항암제 비타민C 단독으로는 암세포 내로 들어가 분화를 유도할 수준까지 작동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표적 항암제 비타민C입니다. 표적 항암제 비타민C는 환원형 비타민C가 고용량으로 혈액 속에 투입되면서 암 조직으로 들어가 산화되어 양항암제 산화 비타민C로 변신하는데, 이 변신한 산화 비타민C가 암세포 내로 들어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산화되는 과정에 과산화수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과산화수소도 그대로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카탈라제에 의해 인체에 무해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카탈라제의 양이 10배에서 100배 정도 줄어들어 있어 쏟아져 들어오는 과산화수소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타민C를 이용한 암 환자의 치료법에는 라이너스 폴린과 유안 카메론이 시행한 것처럼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방법과 닥터 휴 리오단과 닥터 캐스카트가 시행한 고용량 비타민C 정맥 주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항암 중 비타민C를 병용해도 되는가인데요. 항암제의 공격이 마무리되고 죽여야 할 세포들이 죽어나간 후 초토화된 전장에서 상처받은 아군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의 역할입니다. 항암제는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세포 분열이 빠르게 진행되는 세포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원리에 따라 암세포가 선택적으로 선별되어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파편은 정상세포에도 튑니다. 그래서 구토나 탈모 등의 부작용들이 따르는 것인데요. 비타민C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암제 투여가 종료된 후 유지기에 비타민C 고용량 정맥 주사법을 병용하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타민C인데 왜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비타민C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하병근 박사님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왜 비타민C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며 현대의학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생들에게 수많은 의학 지식이 전달되고 있지만 비타민C에 대해 배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근대적인 영양학 조금뿐이다.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한다. 1일 권장량은 60mg 안팎이다. 이 정도가 전부다. 여기에 보태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면서 신장결석을 비롯한 잘못된 부작용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손에 잡히는 자료들 어디에도 비타민C 고용량 복용법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바로 지금 동료 선후배들이 비타민C 고용량 복용법을 납득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현대의학은 자본이 움직여간다. 매머드가 된 제약회사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의사들을 교육하고 자신들의 산물을 임상실험을 통해 합리화시켜 의학의 전면으로 세운다. 이런 현실에서 비타민C는 찬밥 신세가 된다. 인류의 건강 증진보다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들이 특허를 걸 수도 팔아봤자 큰돈이 되지도 않는 비타민C에
눈길을 줄리 만무하다. 그럼 오늘의 책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